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뭐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하여튼 뭐, 비트코인 요새 가격이 여러분 답답하시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3만 달러를 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이게 그 3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그 자산이 아닌데, 이미 넘은 지 오래됐는데, 네. 하여튼, 겨울입니다. 네. 원래 비트코인은요, 보통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채굴자들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주 발행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0분마다. 그래서 계속 자본의 순유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말고, 그냥 거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말고, 진짜 뭐, 원래 구매자들이 더 보유 비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트코이너들이 생긴다거나 해야지 이게 가격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수백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올랐다가 이제 그런 채굴자들이 전기료나 이런 걸 내기 위해서 이제 팔기 때문에 버티다가 이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비트코인이 그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용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처 때문에 이제 그 기본 수요가 있어서 그 매도 물량이 씨가 마르죠. 매도 물량이 씨가 마르면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크게 보면 이제 뭐 3년, 4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작게 보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것이 얼마만큼 그 집단에게 중요한 건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컬 포인트라고도 하고 셀링 포인트라고도 하고 혹은 또 단내림 효과라고도 또 하는데 3만 달러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3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3만 달러보다 훨씬 더 큰 증거가 이제 5만 달러였고요. 작년에 이제 5만 달러를 뚫었는 줄 알았더니 못 뚫은 거죠. 그래서 지금 3만에서 5만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한참 헤맸죠. 막 모순되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오늘 드디어 조금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자 코인 텔레그래프 뉴스를 보니까 와이오밍주의 루미니 상원 의원하고 같이 이 초당적인 법안을 기초했던 그 뉴욕주 상원의원이 있어요. 질리 브랜드라고. 이분이 힐러리 클린턴의 후임으로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시고 지금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 질리 브랜드라는 분이 민주당이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전혀 반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루미니 의원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웬만한 건 전부 자산이다. 그러니까 SEC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데 보니까 이 질 브레이드는 질 브레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루미니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대부분은 또 SEC 관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루미니 상원의원도 그렇게 동의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질리 브랜드 상원의원이 푸시하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을. 그래서 어디까지가 합의됐냐? 비트코인하고 이더는 커머더티고 상품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위 테스트를 해보면 SEC 관할이 맞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XRP 투자자라면 실망이 큰 뉴스고요. 이더 투자자라면 기뻐해야 될 뉴스인데, 이것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이더가 카마더티다, 뭐 증권이다, XRP가 카마더티다, 증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이 법조인들이 무지하게 헤매고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로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서로 상충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이 법을 지금 초당적으로 만드는 의의는 뭐냐면, 떠오르는 신규 이 산업에서 투명성을 좀 부여하라라는 그런 기존 금융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어요. 미국 정계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렇게 과연 투명하고 명징한 법이 나오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여러분들이 회의적이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가 헤맨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다 달랐어요. 아니 정반대 이야기들이 막 나오다가 결국은 지금 막 이게 무슨 시기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들도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래서 하위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테스트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무슨 뭐 담보물을 보장하든가, 우리나라 차라리 그 상품권법이나 이런 게 더 명료해요.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하위 테스트는 그 제3자의 노력이, 그러니까 꼭 그 이쿼티를 지분이라든가 꼭 그 인터레스트, 그 이자를 꼭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권이 될 수 있어요. 그 증권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권 계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제3자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해 가지고 투자한 거면 그건 하위 테스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3자의 노력이라는 것을 두고 이제 다툼이 있는데, 이게 진짜 애매한 거죠. 진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상품이 다 증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그러면 과연 그 증권이 아니냐,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냐, 상품이냐, 아니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품이라 생각하지만, 그 내가 만든 스마트폰의 그 기업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을 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 이거를 내가 넘겼을 때, 투자 수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세컨드 마켓에서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파이낸스 기법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옛날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그 오너께서 자동차 산업은 금융산업 이렇게 새로운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왜냐면 파이낸스를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나쁘게 말하면 찻대기를 하는데, 좋게 말하면 파이낸스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일종의 금융 담보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그걸 얼마만큼 AS를 잘해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엄밀하게 보자면, 이걸 만약에 AI 보고 판단하라 그러면, 하위 테스트에 걸려서 증권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주로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그 하위 테스트 자체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명료하진 않아요. 애초에 그 그물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많이 잡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룰이기 때문에, 워낙 빠져나가니까, 내 담보물 제공 안 했어, 인터레스트 계약 안 했어, 이쿼티도 보장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도 그런 도전을 하니까, 이미 그 암호화폐 전에. 그래서 미국의 그 관례법에 의해 가지고, 판례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걸 SEC가 자기네들이 가장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하위 테스트로 잡은 거고, 이번 법안에서도 하위 테스트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법률을 보진 않았어요. 뉴스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기자들이 전달하는 거를 이렇게 조각조각 보고 있는데, 어느 조항에서는 그 가상통화는 담보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가상통화는 담보물이 없으면 가상통화다. 그러면 우리는 증권은 아니고 가상통화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디지털 자산군이라는 것으로 묶고, 보조적인 디지털 자산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규제 기간도 애매하고, 자기네들 간에 엄청난 그런 그 갈등과 조정이 또 이제 법이 공포되고 법이 이제 초안이 이게 초안이잖아요. 초안이 이제 오픈되고 나서 또 엄청난 또 갈등이 있겠죠. XRP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캐서린 혼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연방 그 검사 출신의 지금 1조 8천억 원을 모으신 그 크립토 펀드 매니저께서 한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확한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의 그 규제 기관은 그냥 미국 자체가 어떤 성문법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도 아니고, 법원도 독자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인터넷 때도 그랬고, 그래서 딱 일관되게 딱 이렇게 그 명확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걸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보고 깨지고, 예. 재수 없으면 이제 옛날에 저거 되는 거죠. 음악 공유 P2P 플랫폼이 있었죠. 예. 공중분해됐죠. 그죠? 소송에 져가지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 이후로 P2P 기술이 훨씬 더 발달해가지고 나가니까, 그건 없어졌고, 이제 SNS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애플의 그 플랫폼이 저작권과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거죠. 누가 지금 CD를 듣습니까? 일본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참 혼돈을 가져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 따라서 일일이 일비할 게 아니고, 시장 가격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하는 거에 따라서 춤출 줄 알았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또 너무 겨울이 깊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냥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이더가 그렇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더가 $2,000 넘어주는 게 이 생태계를 위해서 되게 좋은데, 이더가 굉장히 헤매네요. 그죠?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직원이 연결해준 메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전달한 메일이 꽤 되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무슨 작품 만드셨는데 저보고 봐달라 그러는데 죄송한데 제가 못 보고요. 우리 저희 직원이 봤는데 아무튼 직원한테 아직 그 소감을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너무 그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제 책 작업을 2개나 들어가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질문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28세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지혜의 족보,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등을 읽고 뒤늦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된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에 대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이 호기심을 해결할 방도가 없어 신뢰를 무릅쓰고 작가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이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 투자로서 화폐로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을 중앙화시키는 뉴스거리가 나올 때마다 환호를 하고 가격이 펌핑이 됩니다. 중앙화시킨다는 것은 현물 ETF 승인, 제도권 편입 등 1BTC는 1BTC로 보는 것이 아닌 1BTC는 제도권에 편입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비트코인을 이제 약 몇 개 정도 모았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C5 플랫폼에서 예치해서 중앙화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로 기인하는 특징들에 매료되어 구매를 했지만 결국 중앙화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이에 대한 작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되게 젊은 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소개하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루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저를 이제 타겟팅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저하고 가장 생각이 비슷한 분들인데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신 분들인데 저를 아주 그냥 뭐 잡아 죽일 듯이 이제 공격을 하셨죠.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배신감 같은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프로파일에 맞는 분이시죠. 본인이 스스로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셨고 또 본인이 이제 C5의 플랫폼에 예치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를 이제 어느 정도 신뢰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것은 굉장한 고약한 딜레마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글에다가 썼는데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말을 역사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지금은 통속적인 용어가 돼서 아무나 쓰지만 오히려 이게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워낙에 이쪽이 카운트컬처적인 그런 반문화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용량 싸움을 할 때 근본주의자들하고 근본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할 때 그 외부에서 특히 이 블록체인 진영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같이 이렇게 그 용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용량을 늘리는 거를 막았던 비트코인 코어 진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롱적인 말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붙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뜻은 뭐냐면 비트코인 근본주의, 비트코인이면 다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었는데 이걸 이제 비트코인 맥시 뭐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브랜드로 만들었죠. 근데 이 역사성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뉴욕주의 로스키라는 그 금융국장님이 뉴욕주 차원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뉴욕은 또 월가도 있고 하니까 뉴욕주 차원에서 그 비트 라이선스 법안, 일명 비트 라이선스 법안을 초안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가장 컸었고 이제 뭐 이더 좀 있었고 이제 알트 커뮤니티는 그렇게 철학적인 알트 커뮤니티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던졌어요. 비트 라이선스 법안이라고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면허를 승인을 주고 뭐 이런 거래소 승인을 주고 이런 법안을 던졌을 때 그때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암흑기였는데 그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옥도 갔다 온 슈렘 뭐 맥스카이저는 감옥 안 갔겠죠. 그다음에 로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그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비트코인은 우리 것이다 해서 비트코인 is ours라는 다큐멘터리 제 제목 2014년도죠. 2014년도 그래서 그런 걸 만들면서 이 법 제안을 반대했어요. 법 제안을 반대해서 그 대척점에 누가 있었냐면 윙클보스 쌍둥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윙클보스 쌍둥이처럼 이제 금수저가 동부산이거든요. 그 아버지도 유명하신 스타트업이었다가 대학 교수 뭐 이랬고 그 본인들도 하버드 대학의 조정 선수였고 하버드 대학에서 뭐
가장 잘 나가는 인싸들이었고, 인싸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페이스북이라고 알고 있고, 제가 읽은 책을 가지고 제가 추론한 바에 의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저커버크 건 아니에요. 근데 저커버크한테 코딩을 잘하는 저커버크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커버크가 그다음부터 연락 끊고 본인이 페이스북 만든 거죠. 그래서 저커버크한테 돈 받아가지고 놀러 갔다가 쉬다가 이제 이것저것 탐색하다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몰빵해서 당시 비트코인의 1%인가 5%인가를 구입을 했죠. 그 소송에서 이긴 400억 원 정도 받았을까? 500억, 400억 정도 받았는데 그게 다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고 페이스북 주식으로도 받았고, 그래서 몇백억 원어치 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워낙에 동부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단점이 너무 이렇게 할머니들이라든가 할아버지들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런 턱시도를 입은, 제 표현이지만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카운터컬처적이다. 너무 이게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카운터컬처적이고 나쁜 말로 하면 너무 아나키적이다. 너무 무정부주의적이다. 해서 이제 이거를 제도권하고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SEC의 최초로 이 사재를 털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변호사 로펌 사가지고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ETF를 신청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진영이 나뉘어졌어요. 진영이 나눠지고, 비트코인 is ours라는 그런 다큐를 찍은데 출연했던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시도들을 냉소하거나 아주 강렬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메일을 주신 분처럼 이런 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전복을 할 시스템이지 제도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전복을 한다. 그러니까 마약할 자유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마지막 하면서 올렸던 그런 스위스 은행을 이제 초대 슈퍼 리치한테 스위스 은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비밀주의를 그냥 전 세계에 그냥 일반인들한테 이걸 퍼뜨려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에게 있었던 어떤 권위나 권력을 빼앗고, 뭐 이런 걸로 철저히 무장된, 철저히까지는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기울어진이라고 표현해야 되냐? 영어 표현 스틱 투인데, 하여튼 집착함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원칙에 어떤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SEC한테 무슨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서 무릎을 꿇고 대가리를 조아린다거나 이런 문화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잉클보스 쌍둥이가 왕따였죠. 보세요.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SEC가 이 커뮤니티를 좌우하잖아요. 그죠? SEC가 갖고 논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SEC가 처음부터, 야, 이건 비트코인 ETF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원래 미국식이기도 하지만 계속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또 최대한 연기할 수 있을 만큼 또 연기하고, 그 다음에 no. 그리고 또 신청받고, 그 다음에 또 no. 그래서 no 할 때 이유를 쭉 달아요. 그럼 그 이유를 이제 저쪽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팀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 그것도 또 no. 계속 이런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잉크보스 쌍둥이 때문에 괜히 문화 버렸다 이거지. 그냥 비트코인이 그냥 전복이고 채굴도 레지스탕스적으로 하고 하면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비트코인 1달러 때 샀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자기네들이 억만장자야.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금 1000달러 때에 계속 몇 년 가더라도 한 번에 그냥 다 뒤집어가지고 연방준비제도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데를 그냥 다 싹 쓸어버리는 것이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트코인의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오래 공부한 저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규정을 할 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하고 규정하는 게 굉장히 저어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연을 알면. 그러면 여러분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무정부주의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 리버테리안을 넘어서는 무정부주의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리버테리안이어야 돼요. 여러분, 리버테리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리버럴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리버테리안은 시장 만능주의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장에 다 내두면 알아서 돌아간다는 이론이죠.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리버테리안들이 과학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축적된 지식의 정합성, 그러니까 수학이 정합성이 높은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정합성으로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리버테리안의 경제학이. 그러나 제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런 어차피 비트코인 공부하다 보면 이 고민에 다 도달해서 여기서 빠그라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약을 쳐놨죠. 저는 현실주의자라고. 그래서 현실주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만약에 비트코인 맥시하고 얼마만큼 공통점이 있느냐? 상당히 많은 주장이 저랑 겹칩니다. 그런데 너는 아나키스트냐? No. 절대 아닙니다. 예. 아나키스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완전히 국가 종교주의자예요. 너 리버테리안이냐?
어떤 면에서는 리버테리안인데, 어떤 면에서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에요. 특히 제가 지정학 강조하잖아요. 지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리버테리안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버테리안이 아니라 지정학을 강조한 사람은 상당히 국가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국가가 어떤 행동 단위니까. 그러면 제가 국가주의자냐? 여러분 제가 국가주의자로 보여요? 넌 뭐냐? 모르겠어요, 저도. 자, 이 질문은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요? 영일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건 되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본인도 모순 속에 있잖아요. C5 플랫폼에 예치해서 수익을 추구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조선의 그 쩌렁쩌렁한 사대부가 그 별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별, 거울, 창 얘기했잖아요. 별을 바라보면서 별의 기준에서 남은 막 존나게 막 조지는데 그 별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 안 하는 거지. 자기는 다 생활인이니까 다 알아서 또 서울 형제 시켜가지고 장사도 하고, 응? 자기 손에만 피를 안 묻히는 것 뿐이지 백정 시켜가지고 고기도 잡게 하고, 자기는 고상한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지. 그런데 쓰는 거죠. 인간이 또 별을 안 볼 수가 없죠. 그 별을 지향점이 없으면 또 인생이 또 통찰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 별을 보고 자기를 안 보면 거울을 안 보면 흉악한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흉악한 인간.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도덕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건 잘하면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였어요. 20대인데 나도 지금 이 인터레스트를 누군가를 의지해서 받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또 샀고 중앙화된. 근데 이념은 이게 탈중앙화 아니냐. 너무 괴롭다 이거죠. 이 모순.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오도클 독자님들한테는 제가 그 대항해 시대 강의를 일부를 하면서 천민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결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순을 던지는 겁니다. 모순을 안으십시오. 모순을 안고 가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좀 뽐나게 얘기를 했는데요. 단지 뽐을 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고 성숙하면 내 인생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를 조금 깨닫죠. 예. 우리 아내가 제발 좀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데 교주냐 뭐 이러면서 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매우 철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말을 쓰실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덕적인 니힐리스트예요? 도덕적인 니힐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전혀 없어. 다 나의 주관적인 거야. 누가 나한테 도덕적인 잣대를 가대. 그걸 누가 판단할 거야. 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그한테 도덕적인 판단하라고 권위를 주었어. 이게 니힐리즘이에요. 해체주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치 철학적으로 아나키스트예요. 무정부주의에 모든 정부 세금 다 없애고 정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정부는 인정하겠는데 경찰국가 하면서 리버테리안이야 나는. 시장이 모든 걸 다 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관점을 가지라고. 시장이 다 하게 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작동을 제대로 해요? 해적들이 와가지고 막 가는 유조선 막 납치하고 이런 거 시장이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 그게 항공모함이라는 게 없이 유조선 탈취하고 참치 잡은 어선들 해적 보트 몇 개 갖고 가지 기한연에 하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참치 어선에도 기관포 달아가지고 그래서 막 서로 막 쏴서 죽이고 좋네. 예.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14세기, 15세기 바다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니야. 그러면 나는 리버테리안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나키스트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니힐리스트는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럼 뭐냐? 오늘의 결론. 여러분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모순. 예,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모순이니까 남을 좀 관대하게 봐라. 여러분 스스로도 모순이다. 모순 덩어리더라. 이 모순 덩어리 비트 맥시더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담백하게. 비트코인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거냐면 비트코인 매우 중요한 거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든 루미나 혹은 진리 브란드 상원연합을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비트코인 매우 중요한 상이라는 것까지 동의를 하고 이 법안이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온 거죠. 비트코인 중요한 거다. 썸씽이다, 비트코인은. 자, 비트코인 썸씽인데 이 미국은 미국의 철학이 실용주의적인 철학이 아주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당, 야당 전부 그 시장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국가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 다 달라서 이 법안이 아주 클래러티가 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명징하지 않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분들이 합의가 되어 있는 거, 이거 미국식인 건데 합의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별이라는 이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창과 거울이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식 사고에서는 노함룰이라는 게 있어요. 노함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산업의 부상에 대해서는 해를 끼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지금 소, 닭을 잡더라도 우리가 지금 소, 닭을 잡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증유의 무엇인가가 거대한 무엇인가가 뜨는 것을 우리가 해방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노함룰이라는 그런 어떤 거 있어요. 그 노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새로 부상된 어떤 이런 기술과 산업에 우리 미국이 뒤처지는데 이 법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이 물론 뭐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원칙들이 여러 가치들을 지향하지만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없죠. 우리는 있는 기업이 망하면 있는 노동자가 쫓겨나고 있는 주주들이 망가지고 이걸 구할 생각을 하지, 이 있는 기업이 큰 공룡이 쓰러지는 걸 막느라고 해가지고 막 자라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다 조지고 이런 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거니까, 현재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는 거 가운데서의 그 분배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는 새로 부상되는 어떤 것들을 죽일 수가 있거든. 노함룰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렇게 많은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단순히 탈중앙화, 이렇게 딱 양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영일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별을 바라보는 사람은 별이거나 별이 아니거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일입니다. 그렇다고 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창을 보셔야 돼, 창을. 그래서 남들을 관찰하고 나를 관찰해. 특히 나를 관찰하면, 거울에서 나를 관찰하면 내가 영일이가 아니거든, 내가 사는 방식이. 그러니까 남한테 그걸 요구하면 안 돼.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오덕쿨 독자님들, 네, 우리 17세기, 18세기 문제, 대항해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부터 시작한 대항해 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성, 거울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는 그 왕실에서의 궁중궁궐에서의 권력 다툼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읽고 있는 이 대항해 시대, 이 포르투갈산, 에스파냐산, 영국산의 어떤 그런 제도, 사고, 체계, 가치관이 지금 우리 세대하고 우리 아랫세대의 사고를 지배하지, 우리 전 세대는 좀 달라요. 우리 사극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식생활, 주거생활, 가치관,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봐요. 많이 잡아봐, 20, 30%? 네. 그럼 70%가 구멍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거울을 보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큰 줄거리가 뭐냐. 14세기, 15세기, 16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맥락의 파도에서 비트코인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틀로 보지 말고, 스위스 비밀주의가 옳고 그름으로는 잘 안 잡히잖아요. 있는 거지. 있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비트코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동의하기 전에 존재하는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합의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담백하게 비트코이너,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비트코이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비트코인 투자했다면 비트코인 투자자인 거죠. 예.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라는 이름이 그닥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나키스트, 니힐리스트, 그 다음에 리버테리안도 아니면서. 네. 본인이 아나키스트고 리버테리안이고 니힐리스트라면 본인을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라고 정의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일관성은 있어. 그리고 이제 마약할 자유가 있는 건데 내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사시면 그거는 제가 인정해드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본인 안에서 갈등은 없겠죠. 예.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1,000 돼도 돼, 10만 원 돼도 돼, 100만 원 돼도 돼, 상관없어. 이걸로 전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1쯤에 발견했으면 그렇게 주장해도 여러분들 몇백억 원씩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저만 해도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대 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싫고요. 전복됐고 가격 좀 올랐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지금 8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사신 분들, 비트코인 맥시 별 뭐가 중요해. 좀 보험회사 이런 데서 막 잡아가지고 피델리티가 뭔가 또 거래소를 만든다는데, 손정이랑 피델리티랑 해가지고 멋있는 거래소 만들어가지고 좀 가격 좀 올렸으면 좋겠어. 은행들도 막 사게 하고, 그죠? 예, 솔직한, 그죠? 여러분 모순이야. 그냥 가격만 중요하잖아. 그럼 여러분 비트코인 맥시랑 전 상관없는 존재들이야. 비트코인 맥시들이 혐오하는 대상인 거지.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